역주행 고려사 절찬 판매 중. 강감찬. 강감찬은 업적에 비해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늙어서 업적을 세웠더라도 기록을 좀 해주지 싶은데 이게 애초에 고려사는 기록 자체가 적어서 특별한 일 아니면 적어놓질 않아요. 하나 특이한 점은 강감찬의 원래 이름은 강은천이었습니다. 나중에 강감찬으로 이름을 바꾼 건데 언제, 왜 바꿨는지는 기록에 안 적혀 있어요. 다만 헷갈리니까 영상에서는 그냥 강감찬으로 통일할게요. 강감찬의 아버지는 사만벽상공신 강궁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사만공신이 뭐냐면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끝낸 다음 통일전쟁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내린 공신호예요. 사실상 개국공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만벽상공신은 또 뭐냐? 태조 왕건이 공신당을 세운 다음에 거기 벽에다 공신들의 그림을 그려넣거든요. 그래서 벽에 그렸다 해서 벽상자를 넣어 사만벽상공신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 사만벽상공신이 그냥 사만공신이랑 같은 거라는 의견과 공이 큰 자들을 추려서 이들만 벽상공신으로 올렸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왜냐면 사만공신은 사실상 태조 때 공신이 전부 포함됐을 거라 추측되기에 한 3,200명 정도 돼요. 조금이라도 숟가락 얹으면 싹 다 넣어줬던 거죠. 그래서 과연 이 3,200명을 전부 벽에다 그렸을까? 라는 의문 때문에 벽상공신은 좀 더 위계가 높은 거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공신인데 기록이 부실한 이유는 정종, 광종 때 대대적인 숙청 작업으로 많이 쓸려 나갔고 또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소실된 자료도 많아서 정확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강감찬의 아버지 강궁진은 개국공신의 이름을 올렸던 건 확실한데 진짜 네임드급 인물이었느냐 아님 숟가락만 얹은 거였냐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버지가 개국공신이었으니 강감찬의 어린 시절은 꽤나 유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감찬은 948년에 금주에서 태어납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 금천구랑 관악구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일대인데 고려시대 땐 행정구역이 그렇게 촘촘하지 않았으니 그 주변 지역까지 훨씬 넓게 포괄한 지역이었겠죠. 강감찬의 출생설화로 유명한 게 하나 있죠. 한 사신이 근처를 지나가던 중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가봤더니 마침 한 아이가 태어나 있었다. 이 사신이 뭐 중국 사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고려 조정에서 보낸 관리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차피 설화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설화 때문에 강감찬의 출생지를 낙성대라고 부릅니다.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이죠. 지금은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해 있고요. 강감찬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지략이 출중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웬만한 업적 세운 인물들은 어린 시절에 다 이런 내용이 붙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983년 성종 2년에 강감찬은 36세의 나이로 문과에 장원급제합니다. 공부 좋아하고 머리 좋은 것 치고는 좀 늦은 편이긴 해요. 그래도 장원이잖아요. 1등 했다는 거거든요. 이 시절 관직에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음서랑 과거. 음서는 공신의 자제에게 시험 없이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과거는 시험 봐서 오르는 거고요. 음서로 오를 수 있어도 과거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대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당연하죠. 백으로 들어온 거랑 시험 쳐서 능력 보여주고 들어온 거랑 당연히 시험 쳐서 들어온 게 승진이 빨랐겠죠. 근데 첫 번째 활약. 자, 공신 가문의 장원급제예요. 그냥 승진가도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강감찬은 신기할 정도로 진급이 느렸습니다. 과거급제 이후에 강감찬이 처음 기록에 등장한 건 거란의 2차 침공 때 거란군이 서경을 넘어 개경으로 진격해오자 현종한테 몽진을 제안할 때입니다.
이때 강감찬의 나이가 62살이에요. 과거급제를 36에 했으니까 관직을 시작한 지 벌써 26년이나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관직이 정사품 예부시랑이었어요. 남들이었으면 재상 달고도 남았을 나이인데 아직도 정사품이라니. 게다가 강조의 정변 때 몇 직급씩 건너뛰어 특진을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감찬은 까마득한 후배들을 상관으로 모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다고 하기엔 장원급제도 했고 뒤에 보여줄 활약을 생각하면 능력도 출중했던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나 진급이 느렸던 걸까요? 어쩌면 강감찬이 굳세고 바른 말하길 좋아하는 성격이었기에 승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몽진 때만 봐도 조정 전부가 항복을 주장하는 상황에 강감찬 홀로 몽진에서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잖아요. 모든 신하들이 항복을 주장하였으나 강감찬만이 홀로 말하기를 지금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는 역신 강조를 처단하기 위함이니 항복은 우리가 고민할 사안이 아니옵니다. 다만 적의 수가 너무 많기에 적은 병력으로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당장은 적의 칼날을 피하였다가 다시 반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만 봐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강감찬의 상황 판단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들 이거 게임 안 된다고 빨리 쥐지쳐야 한다고 하는데 강감찬 혼자서만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차 고려 거란 전쟁 때 서의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애초에 야율용서가 고려를 쳐들어온 명분은 역신 강조를 처단하기 위해서였으니 이미 강조를 처형한 이상 야율용서에겐 이 전쟁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개경을 포기하더라도 왕만 안 잡히면 시간을 끌 수 있을 테고 결국 거란은 지쳐서 군대를 되돌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판단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그래서 훗날 현종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술년에 거란이 우리 고려를 침공해 왔을 때 적의 칼날이 개경까지 드리워졌다. 당시에 강감찬이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전부 오랑캐의 땅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왕의 총애. 전쟁이 끝난 후 강감찬은 이때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삼품 한림학사승지에 제수됩니다. 그냥 승진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한림학사승지가 하는 일이 승지, 즉 왕의 비서 역할이었단 거예요. 다시 말해 현종의 최측근이 된 거죠. 현종 2년에 강감찬은 잠깐 국자죄주라는 관직으로 옮겨갑니다. 국자죄주란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 성균관 대사성이고 지금 현대로 치자면 서울대학교 총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한림학사승지가 되었다 하는데요. 그 다음 해인 현종 3년 기록에 강감찬은 갑자기 동북명 병마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부시랑이 되기 전에 무관직을 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고려는 거란과 계속해서 대치 중인 상태였어요. 거란의 2차 침공 때 서경이 위기에 처하자 동북면에 군대를 출동시킨 것처럼 동북면 병마사는 비상시에 지원군 역할을 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장수로서 능력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보냈을 리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그렇다고 또 강감찬이 최전방인 서북면을 맡을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지원군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동북면으로 보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훗날 강감찬이 전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때는 여진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을 때도 아니었어요. 이전 편에서 거란이 김은부를 다시 납치해갈 때 고려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대로 거란이 여진을 꺼려하여 김은부를 데려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꺼려했다라는 뜻으로 쓰인 한자어가 사실은 알리다라는 뜻인데 잘못 해석된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설에 따라서는 거란이 여진에게 알려서 여진족이 김은부를 억류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만약 이게 맞다면 이게 1012년 3월에 벌어진 일이니 이 시기 고려는 여진이랑 극도로 사이가 나빴겠죠. 게다가 이로부터 얼마 전인 1011년 8월에 여진족이 해적선을 꾸려서 동쪽 바다를 빙 돌아 경주를 약탈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제대로 재미를 봤는지 1012년 5월에 같은 방식으로 또 쳐들어와요. 따라서 이 시기 고려는 여진과 사이가 매우 나빴을 텐데 강감찬이 그냥 동북면 병마사로 파견됐을 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현종은 군무에 재능도 있고 자신의 최측근이기도 한 강감찬을 믿었기에 동북면 병마사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감찬이 동북면 병마사로 있던 시절에 감찰어사 이인택으로부터 탄핵을 당합니다. 현종의 최측근이기도 한 강감찬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탄핵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뭔가 잘못을 하긴 했겠죠. 근데 여기서 현종은 아주 노골적으로 강감찬 편을 들어줘 버립니다. 강감찬을 바직하소서. 이인택을 바직하라. 강감찬에 대한 현종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죠. 현종 5년에 강감찬은 한 번 더 승진을 해서 정이품 중추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 강감찬이 왕에게 요청하여 사직단을 수리하고 예관으로 하여금 의주를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사 관련해서 무슨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현종 7년 강감찬은 2부 상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2부 상서는 조선으로 치면 2조 판서로 인사와 내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관이라 보시면 돼요. 인사권을 지녔으니 힘이 정말 막강했겠죠. 이때 강감찬은 현종을 찾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신이 계령현에 좋은 토지 12개를 가지고 있으니 정컨대 군호에게 지급해 주시옵소서. 자기 땅을 기증할 테니 군인들한테 나눠주라는 건데요. 갑자기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강감찬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일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현종 9년 5월에 현종은 강감찬을 한 번 더 승진시켜서 서경유수 겸 내사시랑 평장사에 제수합니다. 근데 이때 임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경술년에 거란이 우리 고려를 침공해 왔을 때 적의 칼날이 개경까지 드리워졌다. 당시에 강감찬이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전부 오랑캐의 땅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거란의 2차 침공 때 강감찬이 현종에게 몽진을 주장한 일을 꺼낸 건데요. 이상하죠? 관직을 임명하면서 왜 갑자기 거란의 침공 얘기를 꺼냈을까요? 왜냐면 이 해에 거란의 3차 침공이 일어나거든요. 계속되는 거란의 침공으로 이미 나라엔 전운이 가득했기에 현종은 이때부터 강감찬을 총대장으로 삼으려고 미리 승진을 시켜둔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5개월 뒤인 현종 9년 10월, 현종은 강감찬을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삼습니다. 이로부터 2달 뒤에 3차 고려거란 전쟁의 첫 전투가 벌어지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강감찬을 총대장으로 삼아 전쟁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첫 전투 때 고려군이 무려 20만이나 동원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이미 강감찬을 총대장, 상원수 겸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삼고 전쟁 총동원령을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고려-거란 전쟁. 7차례의 강동육주 공방전이 끝난 뒤 고려는 이제 확실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성도 몇 개나 쌓았겠다. 침공도 7번이나 격퇴했겠다. 얘네 이제 해볼만 하겠는데? 그래서 이젠 아예 대놓고 송나라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거란의 사신을 억류한 걸로도 모자라 이젠 아예 송나라 연호까지 사용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자신 있으면 한판 붙어보자는 거예요. 전쟁의 기운은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양국은 다시 한번 총력전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1018년 10월, 현종은 강감찬을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삼습니다. 보순검사가 아니라 도통사로 삼았다는 건 전쟁을 대비해 총동원 체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2달 후에 첫 전투가 벌어지니 이때부터 고려는 전국 총동원령을 내려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병 무기인 검차도 만들고 각종 무기와 식량 등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전시체제에 돌입하는데요. 같은 달인 10월 27일 거란도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야율용선은 소배합을 도통으로 삼고 소굴려를 부도통으로 그리고 야율팔가를 도감으로 삼아 고려 침공을 명령합니다. 거란의 군제에 따르면 15만 이상의 군대를 동원할 경우 도통을 임명하는데 실제로 고려를 쳐들어온 규모는 10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거란에 남아 행정, 보급 등 후방부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군사들이 5만 정도 됐을 거고 실제로 칼 들고 고려로 쳐들어온 군사가 10만이었을 거라 해석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일단 이 15만 도통이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지켜졌을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치면 강동 육주 공방전 때도 도통 임명했을 땐 15만이 쳐들어왔을 거라고 봐야 하는데 15만 동원하는 게 어디 쉽나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고 실제론 군대의 인원수뿐만 아니라 작전 규모나 전투의 중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도통이라는 지위가 내려졌을 거라고 봅니다. 뭐가 됐든 기록상 거란의 군대 규모는 10만으로 적혀 있으니 10만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또한 야율용선은 고려의 성을 지키는 관리들에게도 겁을 줍니다. 스스로 항복하는 자들에게는 후한 상을 내릴 것이나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에 대항해 고려는 무려 20만 8,300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합니다. 게다가 이건 강감찬이 거느린 군대만 말하는 거예요. 양계 각지에 있는 성에 주둔 중인 군사들도 꽤 됐을 것이며 실제로 나중에 동북면 군사까지 동원하기도 하니 고려가 동원한 총병력은 거의 30만 가까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현종은 강감찬을 그냥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두는 게 아니라 따로 상원수에 임명합니다. 서북면 행영도통사는 서북면 지역만을 총괄하는 것인데 상원수는 아예 고려 군대의 전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동북면에서 지원군을 차출할 때도 그냥 명령만 내리면 할 수 있게 된 거죠.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강감찬이 이 군대로 귀주 회군을 하면 그냥 강씨 왕조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허락했다는 것에서 강감찬에 대한 현종의 신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죠. 현종은 평장사 강감찬을 상원수에 임명하고 대장군 강민첨을 원수에 임명하여 그를 보좌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강감찬은 20만에 달하는 고려군을 이끌고 서북면으로 나아가 안북부에 주둔하는데요. 삼교천 전투. 강감찬은 본대를 안북부에 주둔시킨 뒤 자신은 흥화진으로 들어갑니다. 2차 고려거란 전쟁 때도 강동 육주 공방전 때도 항상 첫 번째 전투는 흥화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끄느냐에 따라 이후 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그래서 강감찬은 스스로 흥화진에 들어가 적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1018년 12월 10일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어 흥화진으로 다가오자 강감찬은 미리 준비해뒀던 작전을 개시합니다. 흥화진은 3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삼교천이라는 강줄기가 동쪽에서 흘러나와 흥화진 남쪽을 둘러서 서쪽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나마 동쪽 방면에서 공격하는 게 쉬웠기에 북쪽에서 오는 거란군 입장에서는 삼교천을 한번 건너서 동쪽에 주둔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거센 물살이 거란군을 덮칩니다. 강감찬은 첫 전투가 흥화진에서 벌어질 것이며 거란군이 삼교천을 건너올 거란 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 상류에 쇠가죽을 엮어 댐을 만들어 두었다가 거란군이 강을 건널 때 펑 하고 터트린 건데요. 물론 그냥 쇠가죽만으로 물을 막진 않았겠죠. 가죽 안에 흙이나 모래, 돌 등을 채워 넣어서 그걸로 댐을 만들었으리라 추측되는데요. 강감찬의 신호에 따라 댐이 터지고 거센 물살이 거란군을 덮치자 적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강감찬이 미리 대기시켰던 기병 1만 2천이 거란군을 덮치는데요. 수공으로 이미 혼란한 상태였던 거란군은 갑작스러운 기병의 공격까지 받자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생각보다 거란군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10만이나 되는 대군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대체 그 많은 대군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서 잠깐 이 수공에 대해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때는 음력 12월로 한겨울이었어요. 2차 전쟁 때도 설명했지만 강이 이미 얼어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댐을 막는 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적어도 우리가 수공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댐을 터트려가지고 미친 듯한 물살로 적을 쓸어버리는 그런 규모의 작전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또 적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을지도 미지수예요. 실제 기록에도 적의 피해 규모가 적혀있질 않거든요. 게다가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로 온 거란군은 그냥 선봉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삼교천 전투에서의 수공은 진위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데다가 적에게 별 피해도 못 준 거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 여요 전쟁을 축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삼교천 전투에서의 수공이랑 나중에 귀주 대첩이 버무러져서 마치 귀주 대첩이 수공으로 적의 대군을 쓸어버린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둘은 분명 다른 전투였으니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개경 직공. 강감찬은 거란이 흥화진으로 공격해올 것을 예상하고 수공의 기습작전까지 준비해 적을 격파했습니다. 다른 장수였다면 이걸로 게임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배합은 달랐는데요. 거란은 지난 4년 동안 무려 7차례나 강동육주를 쳐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강동육주를 점령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흥화진은 거의 철옹성이나 다름없었어요. 2차 고려거란 전쟁 때도 7일이나 버텼고 7차 강동육주 공방전 때는 무려 9일이나 버텼죠. 흥화진은 고려 입장에선 최고의 방패였고 거란 입장에서는 최악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화진을 또 쳐들어간다? 누구 좋으라고요? 애초에 거란군은 공성전에 약해요. 반면 거란의 강점은 뭐죠? 기동력이죠. 거란은 과거에 발해를 쳐들어갔을 때 곧장 수도로 진격해서 순식간에 발해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약점인 공성전은 버리고 강점인 기동력만을 살려서 승률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거죠. 소배합은 바로 이 작전을 생각해냈습니다. 7번이나 쳐들어갔는데 강동육주를 못 먹었어요. 8번 쳐들어간다고 다를까요? 그럴 바엔 그냥 싹 다 지나쳐버리고 곧장 개경으로 진격하는 게 승리에 도움이 되겠죠. 앞서 7차례의 강동육주 공방전이 있었기 때문에 소배합이 이런 작전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개경까지 진격해 나가면 고려군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간에 대회전이라도 치러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지금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그거 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개경 직공의 핵심은 바로 기동력입니다. 중간에 시간을 잡아먹지 않으려면 고려의 대군을 어디 다른 데다 묶어놔야 해요. 그래서 흥화진으로 미끼를 보낸 겁니다. 고려군이 미끼를 물어서 정신 팔린 사이에 소배합은 본대와 함께 삥 돌아서 흥화진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미 2차 전쟁 때 한 번 개경까지 가봤으니 길도 다 알아요. 2차 전쟁 때는 개경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현종은 도망쳐버렸고 거란도 돌아올 날짜가 급했기 때문에 별 소득도 없이 그냥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거란의 전군을 이끌고 곧장 개경으로 진격해 나아가는데요. 자주 마탄 전투. 강감찬은 뒤늦게 거란의 본대가 흥화진을 우회했다는 보고를 받고서는 서둘러 안북부로 돌아옵니다. 강감찬은 아직 소배합의 진짜 작전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흥화진이 너무 철옹성같이 견고하니까 그냥 지나친 걸 거란 정도만 생각했죠. 안북부에는 고려의 본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북부 바로 앞에는 청천강이 흐르고 있으니 거란군이 청천강을 건너기 전에 저지하고 거기서 싸워도 돼요. 강이 천연 해자 역할을 해줄 테니 고려에게 유리합니다. 병력도 거란에 비해 무려 2배나 많아요. 게다가 대기병 무기인 검차도 충분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병력이라면 공성전이든 대회전이든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거란군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였는데요. 강감찬은 사방팔방으로 정찰병을 보내 거란군이 대체 어디 갔는지를 수소문합니다. 그때 한 병사로부터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거란군이 청천강을 넘어
안북부까지 지나쳐 싸웁니다. 뭐라? 거란군은 청천강을 넘어 안북부까지 지나쳐서는 쉬지도 않고 더욱 깊숙이 나아갑니다. 이제 거란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개경이 위험하다. 당장 개경으로 진격하라. 강민첨은 선발대를 이끌고 먼저 출발하도록 하라. 어떻게든 적이 개경에 당도하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 강감찬은 자주에서 거란의 후미에 있던 한 부대와 격돌해 이를 격파해냅니다. 하지만 거란군은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진격해 나아가는데요. 서경에 있는 조원에게 전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적을 막아야 하느니라. 12월 21일 서경 근처에 주둔 중이던 조원은 곧장 군을 이끌고 출격합니다. 서경에도 꽤 많은 고려군이 주둔 중이었기에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조원은 마탄에서 거란군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치열한 전투 끝에 무려 1일 만에 달하는 거란군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는데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이미 전부 지나쳐갔습니다. 뭐라? 소배압은 마탄에서 고려의 대군이 막아서자 엄청난 도박을 합니다. 이번에도 미끼를 내주고 나머지 군사로는 계속해서 진격하기로 말이죠. 어차피 뒤에 강감찬의 대군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잡히면 그냥 끝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고려군보다 먼저 개경에 당도해야만 해요. 소배압은 고려군의 발목을 잡기 위해 무려 1만의 군사를 미끼로 내줍니다. 이들이 전멸을 당할 때까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소배압의 본대는 계속해서 개경으로 진격해 나아가는데요. 신의 한수. 거란군의 예상치 못한 진격 속도에 고려 조정은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설마 이렇게 단 하나의 성도 공격하지 않고 곧장 개경으로 돌격해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관료들은 항복을 해야 하네, 몽진을 해야 하네 하며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현종이 말합니다. 짐은 2번 다시 거란의 말발굽에 개경이 짓밟히게 두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동요치 않도록 개경 근방의 경계를 강화토록 하라. 또한 유배영 이하의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전부 석방토록 하라. 온 개경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느니라. 현종은 절대 개경을 포기치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조정의 관료들과 개경의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개경의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로 치솟는데요. 사실 현종은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장수에게 개경 방어를 일임하고 호위무사만 데리고 도망쳐도 돼요. 그러나 현종은 끝까지 개경에 남기를 택합니다. 현종은 거란의 2차 침공 때 갑작스레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항복이 아닌 몽진을 택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온 조정이 항복을 외쳤는데 결국 포기치 않고 적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이걸 넘어서 아예 개경에 남아 농성을 벌이겠다고 선포합니다. 현종은 벌써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나 지난 베테랑 군주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을 겁니다. 이번엔 몽진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어째서 그때는 몽진이 맞았고 이번엔 수성이 맞는 걸까요? 일단 2차 전쟁 때는 서북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삼수채 전투는 대패를 했고 곽주와 안북부에 이어 숙주까지 적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북쪽에 남아있는 군사들이 대체 무얼 하는지, 삼수채 전투의 패잔병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게다가 개경의 군사들까지 싹 다 긁어모아서 북쪽으로 보내놨기에 애초에 수성전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왕이 피난 가면서 호위무사를 고작 50명 데리고 갔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애초에 수성 얘기가 나오지도 않은 거였고 강감찬도 수성이 아닌 몽진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북쪽의 고려군 본대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피해는커녕 연전연승하며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내려오고 있죠. 게다가 애초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2차 전쟁이 끝나자마자 개경에 외성을 쌓아놨기에 개경의 방어력이 한층 올라간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개경에 현종의 친위대가 남아있었습니다. 며칠만,
강감찬이 도착할 때까지 딱 며칠만 버티면 돼요. 그럼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종이 수성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바로 이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되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데요. 금교역 전투. 1019년 1월 2일, 강감찬은 거란군이 개경 코앞까지 당도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병마판관 김종현은 즉시 기병 1만을 이끌고 출격해 곧장 개경으로 진격하라. 또한 동북면 병마사에게 명하여 당장 군사 3,300을 이끌고 개경을 구원하러 가라고 전하거라. 어떻게든 개경을 사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거란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월 3일, 소배합은 이제 개경에서 고작 40km 떨어진 신은연에 다다릅니다. 이제 이틀만 더 진격하면 바로 개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배합은 일단 진군을 멈춥니다. 왜냐면 아무리 거란군이라 할지라도 지금 20일 내내 달려왔으니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시 쉴 겸 개경 상황도 살필 겸 해서 휴식을 취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편 현종은 거란군이 코앞까지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청야전술을 시행합니다. 거란군이 식량과 물자를 얻지 못하도록 고려인이 스스로 성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전부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성들 입장에선 자기 손으로 자기 집과 농지를 전부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았겠죠? 어지간해선 전부 도망쳐버릴 거예요. 근데 현종은 이걸 성공시킵니다. 2차 전쟁 때 거란의 대군을 무찔렀으며 지난 10년간 선정을 베풀어 민심을 다독였고 또 왕권을 충분히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도 2차 전쟁 때 개경 먹히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봤잖아요. 어차피 적에게 빼앗기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걸 직접 다 겪어봤기 때문에 백성들도 이 작전을 납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음이 급한 건 고려뿐만이 아니에요. 소배합도 급해 죽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고려가 항복을 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요. 항복까지 가지 않고 적어도 현종이 몽진만 하더라도 거란이 개경 먹고 진지 구축하면 어떻게든 다음 작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2차전 때는 개경에 도착하는 데만 무려 2달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오느라 군량 축내, 계절 때문에 시간도 없어. 그래서 철군한 건데 이번엔 20일 만에 개경에 도착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얼레? 뭐야? 왜 집이고 논이고 싹 다 타 있는 거지? 설마 여기서 수성을 한다고? 아니, 개경의 병력을 얼마나 많이 남겨놨길래 여기서 수성을 택하는 거지? 소배합은 일단 개경의 상황을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개경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철군할 거라고 거짓 정보를 흘린 뒤 몰래 기병 300을 보내 개경의 상황을 정탐하려 했는데요. 거란의 척후병이 개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현종은 곧장 기병 100기를 출격시킵니다. 이 100명은 그야말로 고려 최정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왕의 친위 되니까요. 전체 군사들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자들로만 추려놨지 않겠어요? 고려 기병 100기는 금교역에서 거란 기병 300기를 발견하고는 한밤중에 이들을 기습해 전부 죽여버립니다. 척후병이 전멸했다는 보고를 받은 소배합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개경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무리인 이 상황에 이대로 개경으로 쳐들어가느냐, 아님 이제라도 군을 돌려서 고려를 빠져나가느냐. 퇴각. 일단 개경의 병사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강감찬의 본대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승률이 너무 낮습니다. 거란은 병사 1만을 잃었지만 아직 9만이나 남아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든 무사히 퇴각시키기만 하면 고려 침공은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하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애초에 소배합의 작전은 얼만큼 손해가 나든 일단 최대한 빠르게 진격해서 개경을 먹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거였어요. 2차 전쟁 때도 고려는 개경을 포기했으니 그보다 더 빨리 도착하면 분명히 항복을 하든 개경을 버리든 둘 중에 하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종의 신의 한 수,
이 급박한 상황에 개경을 지키기로 결단한 이 한 수 때문에 소배압의 작전은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소배압은 개경을 코앞에 두고 군을 돌립니다. 철군하라! 신속히 고려를 빠져나가야 한다! 이제 소배압의 목표는 최대한 병력 손실을 줄인 채 고려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거란군은 기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들어올 때 순식간에 밀고 들어온 것처럼 나갈 때도 순식간에 빠져나가려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그냥 그대로 보내줄 강감찬이 아니죠. 강감찬과 예하 부대의 고려군 총병력은 즉시 거란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강감찬은 소배압을 잡을 수 있을까요? 1월 23일 강감찬은 청천강가에 있는 연주와 위주 지역에서 거란군의 꼬리를 잡아 적병 500을 베어 넘깁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거란이 퇴각하는 방향으로 보아 분명 귀주 방면으로 퇴각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형을 더 잘 아는 고려 측이 유리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놔주면 안 되나? 어차피 별 피해도 안 입었다면서 1만 명 이상 죽였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이제 전쟁 그만하겠다고 퇴각하는 군대를 굳이 쫓아가서 또 전투를 벌여봤자 고려군도 피해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이걸 끝까지 쫓아가는 거지?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을 치르신 이유와 같습니다. 2차 전쟁 때도 말했지만 침략을 당한 입장에서 진짜 승리는 그 뒤로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이 그냥 반쪽짜리 승리인 거예요. 결국 또 쳐들어왔잖아요. 그것도 8번이나 말이에요. 적이 2번 다시 못 쳐들어오게 하려면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적이 퇴각할 때는 공수가 바뀌는 상황이라 완전히 기세가 역전돼 버려요. 적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때 어떻게든 아주 제대로 쳐부숴놔야 저 나라는 다시는 쳐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죠. 이거 놔줘봐요. 그냥 바로 4차 고려거란 전쟁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강감찬의 집념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고려군은 마침내 귀주에서 거란의 본대를 따라잡습니다. 귀주 대첩 1019년 2월 1일 고려군과 거란군은 귀주성 앞에 있는 두 하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합니다. 결전을 앞둔 상황에서 거란의 장수들이 하나같이 외칩니다. 장군, 고려군이 강 2개를 전부 건너올 때까지 기다리시지요. 저희가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감으로 참전했던 야율팔가가 홀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려군은 강을 등지고 배수의 진을 친 셈이 됩니다. 그럼 죽음을 무릅쓰고 결사항전의 태세로 나올 텐데 그렇게 됐다간 우리 쪽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엔 서로 강 하나씩을 건너 양군 모두 강을 등진 채로 싸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강 하나를 건너든 2개를 건너든 적은 어차피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전의 태세로 나올 테니 저희도 똑같이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전의 태세로 맞붙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소배압은 고민 끝에 야율팔가의 작전을 채택합니다. 우리 거란의 장기가 무엇인가? 평야에서의 대회전이다. 적이 2강을 모두 건너온다면 구릉 위에서 싸워야 하지만 2강 사이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으니 그곳에서 싸운다면 평야에서의 대회전이 될 것이다. 어차피 적과 싸워야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회전을 벌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다들 지난 삼수채 전투에서의 대승이 기억나는가? 그때는 고려군이 도망치는 바람에 고작 3만밖에 죽이지 못했으나 이번엔 적의 배후에 강이 있으니 도망치지도 못할 것이다. 또한 얼마 전 곽주에서도 평야에서의 대회전을 벌여 고려군 수만을 죽이지 않았는가? 이 기회에 적의 20만 대군을 전부 쓸어버리도록 하자. 그렇게 양군은 강을 하나씩 건너 둘 다 배수의 진을 친 채로 평야에서의 대회전을 개시합니다. 고려군 20만과 거란군 9만의 대격돌. 고려군과 거란군이 대회전을 벌일 때면 항상 고려군이 패하여 수만씩 죽어나갔으니 이번에도 거란군이 유리할까요? 고려는 이 상황을 대비해 검찰을 비롯하여 거란의 기병에 맞서 싸울 철저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거란은 대회전의 화신이에요. 고려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놔도 평야에서 거란 기병을 꺾기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양측의 기세가 너무 팽팽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싸움은 결판이 나질 않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무수한 말발굽 소리. 앞서 강감찬은 소배합이 개경 직공을 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종현에게 기병 1만을 내주어 신속히 달려가서 개경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배합이 철군을 시작하니까 김종현도 그대로 거란군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고려군과 거란군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때 김종현의 1만 기병이 전장에 당도합니다. 김종현이 고려군 쪽에서 등장했을지 거란군 쪽에서 등장했을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론 거란군 뒤쪽엔 강이 흐르고 있었으니 기병 1만이 말 타고 순식간에 강을 건너서 바로 기습까지 하긴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고려군 쪽으로 와서 고려군 뒤쪽에 있는 강을 무사히 건넜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심지어 김종현의 등장과 함께 바람의 방향까지 바뀌어 고려군에서 거란군 방향으로 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거란군은 뒤쪽엔 강이 있어 섣불리 퇴각하지도 못하고 앞쪽엔 강감찬의 본대가 꽉 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고려군 후방에선 바람을 타고 무수히 많은 화살이 거란군에게 쏟아지고 화룡점정으로 김종현의 1만 기병이 삥 돌아서 거란군의 측면과 후면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망치와 모루 전술. 팽팽하던 긴장 상태가 깨지고 이제 기세는 완전히 고려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거란군의 진열이 무참히 무너지며 도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는데요. 퇴각하라! 승기가 완전히 기울자 갑옷과 병장기를 내던지며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란군. 전쟁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순간은 언제랬죠? 한쪽은 도망치고 한쪽은 추격하면서 무참히 학살해 나갈 때랬죠. 강민첨은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치는 거란군을 추격하며 미친듯이 적들을 베어넘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거란군 뒤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치니 강물이 불어나 버렸는데요. 이로 인해 무수히 많은 거란군이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자 들판엔 쓰러진 거란군의 시체가 가득 차 있고 고려군이 노획한 포로, 말, 낙타, 갑옷, 투구, 병장기 등은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귀주 점투에 참전한 거란의 9만 병사 중 살아 돌아간 자는 고작 수천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투는 그냥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9만이나 되는 적을 전멸 가까이 몰아붙인 그야말로 대승 중에서도 대승이었습니다. 아마 고려 거란 전쟁을 통틀어 죽은 고려군 숫자보다 이 전투 한 번에 죽은 거란군 수가 더 많았을 겁니다. 거란은 993년부터 1019년까지 무려 10번이나 고려를 쳐들어왔습니다. 3차례의 대규모 침략과 7번의 국지전이 있었죠. 그동안 수많은 고려 군사와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고려는 인적, 물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하지만 이 강감찬의 귀주 전투 한 방으로 고려는 지금까지 당한 모든 서륙을 되갚아 주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귀주대첩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의 영웅 강감찬. 소배합은 전쟁 전엔 중신으로 쓰임받다가 전쟁이 끝난 후엔 패전의 책임을 묻고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데요. 강감찬은 2차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승진에 한참 뒤처진 그냥 일개 관료 중 하나였으나 2차 전쟁을 기점으로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 전쟁 때는 거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둬 더 큰 위상과 명예를 얻게 되는데요. 강감찬이 개선하고 돌아오자 현종은 직접 개경 북쪽의 영파역으로 마중나가 강감찬을 맞이합니다. 현종은 그동안 고생한 장수와 군사들에게 연회를 베풀어주고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친히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게다가 잔치 내내 한 손에는 금으로 된 술잔을, 또 한 손에는 강감찬의 손을 잡고서 그의 업적을 높이 칭찬해줬는데요. 강감찬은 연신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종은 강감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영파역의 이름을 의기를 높였다라는 뜻의 흥의역으로 고칩니다. 전쟁이 끝나고 2달이 지나자 강감찬은 나이를 이유로 은퇴를 청합니다. 이때 강감찬의 나이가 무려 71세였어요. 시대를 감안했을 때 완전 고령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현종은 그에게 궤장을 하사하며 3일에 한 번만 조정에 나와도 되니 관직에 남아있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현종은 강감찬을 검교태위 문화시랑 동네 사문화 평장사 천수연 개국남으로 임명하는데요. 문화시랑은 고려시대 최고 관직인 문화시 중 바로 다음 가는 관직으로 직급상으로는 강감찬의 기존 관직인 내사시랑과 같은 직급이긴 해요. 뒤에 붙은 개국남은 자기를 봉해준 건데 왜 왕자들한테 땡땡군이라는 군호를 내려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종은 강감찬 말고도 최사위, 유방, 최충순 등 전쟁에서 공을 세운 여러 신하들에게 공신호를 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군사들까지 합하여 총 9,472명에게 포상을 내리는데요. 1020년 6월 강감찬은 아무래도 더 이상 관직 생활이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은퇴를 청합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번에는 현종도 그를 말리지 못했는데요. 이후 강감찬은 도성 남쪽의 별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냅니다. 1030년 5월 현종은 강감찬을 고려 최고위 관직인 문화시중에 임명합니다. 다만 앞서 이미 강감찬이 사직을 했기에 그냥 명예직 정도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031년 8월에 강감찬은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마는데요. 그의 죽음을 기리며 사관은 강감찬의 졸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강감찬은 평소 청렴하였기에 의복은 때가 끼고 해져서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조정에 설 때면 엄중한 표정으로 정사에 임하였으며 큰 일을 맡을 때마다 위대한 계책을 결정하여 굳건하게 나라의 기둥과 주춧돌이 되었다. 잠깐만요. 뭔가 좀 아쉽지 않으세요? 지난 4개월간의 여정을 이대로 마무리하기엔 뭔가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역주행 고려사 고려거란전쟁 편. 네, 제가 드디어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혼신을 갈아 넣어서 만든 고려거란전쟁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어요. 4개월 동안 한두 편씩 보느라 앞 내용 다 까먹으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기회에 책 한 권으로 전부 정리하시면 돼요. 이 책에는 제가 장장 33편에 걸쳐 제작한 고려 거란 전쟁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려와 거란의 건국부터 1, 2, 3차 전쟁, 그리고 거란의 멸망까지 전부 말이죠. 제 영상을 재밌게 보신 시청자분이시라면 이 책도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책을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딱 2가지입니다. 쉽고 재밌게. 역사책 하면 보통 어렵고 딱딱하다는 생각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단 한자를 싹 다 뺐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한 어려운 단어는 말로 쉽게 풀어서 내용에 녹여냈기 때문에 한자를 전부 뺐음에도 이해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도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썼어요. 재미는 뭐 원작이 되는 제 고고전 영상 조회수가 다 해서 700만 가까이 돼요. 재미가 없으면 애초에 이 정도 조회수가 나오질 않았겠죠. 그리고 또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내용이 고려사 혹은 고려사 전류에서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를 전부 표기해뒀어요. 좀 더 깊게 파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려시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문까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려거란 전쟁을 기점으로 고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고려사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고려의 통일전쟁 이야기부터 한반도 최고의 소드마스터 척준경이 등장하는 고려 여진전쟁 이야기, 그리고 칭기즈칸의 등장과 고려 몽골 전쟁 이야기까지 고려사에는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한가득인데요. 저와 함께 한국사를 더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이 긴 여정에 함께 해주실 분들께서는 역주행 고려사 고려거란전쟁 편 한 번씩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고려거란전쟁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